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는 멋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우리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첫 번째 23년도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이제부터는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날이 하루에 1분씩 밝아질 거예요. 아직은 조금 어둡습니다만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이 시간에 밝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주식시장이 별로 밝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태양빛의 뒷그늘이 너무 검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잘 나가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고용이 좋아도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했다. 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묘하게 그 직조를 이루게 될지 재미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올해 23년도는 22년도는 하다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던 한 해였고, 23년도는 이 망조인 변수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새로운 변수가 지금 나타나는데 뭐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죠. 이거 약간 희망 섞인 변수들이 지금 자꾸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23년도에 좀 재미난 상황입니다. 일단 고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 제가 이제 그 고용이 가장 후행 지표이고 실업률이 그 중에서도 가장 후행 지표인데, 근데 고용 중에서 조금 선행 지표가 있다. 이게 실업수당 청구자 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을 덜해요. 지난주에 22만 3천 명, 이번에는 20만 4천 명. 와, 2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사주 평균도 줄었습니다. 22만 500명에서 21만 3,75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 7천 명 정도 줄었어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거든요. 171만 8천이었는데요 169만 4천으로 이것도 줄었습니다. 네, 고용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가 4분기에 기록적으로 많았었거든요.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해고를 기록했는데, 그 챌린지 크리스마스가 발표하는 12월 감원 계획은 43,651명으로 전월보다 43% 줄었습니다. 감원 계획도 줄었어요. 네, 그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줄고 감원 계획도 줄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성장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들과 등등등 이 기업들의 감원 폭풍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좀 감원의 폭풍이 지나가고 안정됐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졸츠라고 하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구인하고 있는 것은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구직자들은 얼마다? 네, 구직자는 600만 정도 수준이다. 자, 미국은 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너무 좋은 것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비농업 그 공식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도 나쁠 리가 없죠. 고용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시장은 꺾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꺾이냐면, 그 미래에 대한 그 연준의 태도가 강경하게 유지될 것이다. 안 그래도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어제 연준의 속사를 봤죠. 연준은 제일 뭘 무서워하고 있느냐, 지금? 시장이 오버할까봐. 자기네 속내를 미리 생각해서 자기네가 예상치 않은 현실을 만들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붐업이 되고 자본시장이 빵빵빵빵 뛰어가지고 자산 효과가 나고 부의 효과가 나고 이렇게 되면서 나 괜찮아 나 주머니에 돈 많으니까 돈 좀 쓸래, 괜찮아, 좀 비싼 거 사 먹을게, 오른 거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고, 그럼 잡히려고 했던 인플레이션을 놓치게 되면 아주
버려버린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 뜸들이다 이거 다 솥 없겠다, 야. 그러니까 저기 뜸들이는데 방해하는 애들 좀 제어 좀 해. 이게 지금 연준의 태도라는 것이죠.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 금융 환경의 부적절한 완화, 그다음에 위원회의 반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 그래서 금융 환경의 부적절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재뿌리지 마 이거죠. 야,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니들 때문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너희들 까불어? 이게 지금 연준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괜히 지들이 알아서 먼저.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런 태도가 있죠. 주요 IB 은행들의 내년도 미국 금리 전망이 연말 3분기 이후에 4% 넘는 데 거의 없어요. 지금 4.5% 기준금리고 연준은 금리를 안 떨어뜨리고 더 올리겠다고 하는 참에 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금리 전망을 업으로 하는 애들은 3.5%, 3.7%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해 3분기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틈만 보여주면 이것도 시장한테 또 휘둘리겠다라고 연준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나오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 2월 1일 날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페드워치 보면 이게 이제 이번 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게 7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 30%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 59%로 줄었어요. 예. 예. 그리고 얘가 이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또 금리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니까 0.25% 올리는 게 아직까지는 다수인데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bp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느냐. 3월 22일 날은 그냥 한번 올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금리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한 번 더 3월 달에 0.25%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5.5%에서 5.25%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연준에서는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거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준 의원 발언들 중에서 그 강경파 블러드가 투표권이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이거예요. 블러드의 강경 바통을 닐 카스카리가 받아간 것 같고 블러드는 오늘 블러드 얘기는 상당히 좀 완만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올해는 물가의 희망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경제도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연착륙도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든다. 라고 얘기했고요. 2022년 공격적인 인상이 있었고 2023년에도 추가 인상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실제 물가도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그 레벨에 근접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게 만족하다는 느낌이야. 제임스 블러드 이 형이 요즘 만족하다는 느낌으로 얘기했고, 반면에 라파엘 보스틱 연은총재, 이분은 진짜 비둘기 중에 초비둘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최근 물가 지표가 긍정적이긴 하나 전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역폭은 인플레이션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그것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틀란타 연은총재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FOMC 회의 끝나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런 상상이 듭니다.
저기 카스칼이 올해는 내가 조금 총대 맸으니까 내년엔 당신이 좀 매. 당신이 주연이야 내년에 알았지? 오케이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저 라파엘 보스티 작년엔 제가 이제 비둘기 했으니까요 올해는 중립할게요. 뭐 이런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연준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우리를 예상하고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를 또 연준이 알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장을 또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역할 분담이 지금 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지표가 그냥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good is bad가 됐습니다. 지금 good is good로 갈 줄 알았는데 good is bad가 됐고요. 그러나 아마 금리가 한 번 더 2월 1일 날 더 올라오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good is good, bad is bad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흥총재가 금리가 5% 이상 움직이고 한동안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나의 기준금리 전망도 5% 위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 위까지 올린 뒤 물가가 2%대로 떨어질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적어도 24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대부분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는 경고고 3% 아니라고. 이자 볼 때까지 우리는 꿈쩍도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 느낌에는 3.5 밑으로 떨어지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것 같아요. 한 3.5 밑으로. 그러니까 항상 좀 세게 얘기하는 성향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2%대까지 아니고 한 3.5% 밑으로 떨어지면 연준은 이제 녹록하게 그 다음에 피벗 가능성이 그때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의 태도를 빨리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 하나는 역시나 실업률일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게 데드크로스가 나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내려가고 이건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점이 계속해서 생기는 어느 시점에 그 연준의 태도는 바뀔 겁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피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용이 너무 좋아요. 고용이 너무 좋아서 미국 경기가 좋고 여기서 인플레이션만 깔아앉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연착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BER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4, 4분기와 작년도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를 침체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침체라면 낮은 침체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침체, 그러니까 위기적 침체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올리는 것보다 말은 훨씬 세게 할 것이다 라는 거 또 충분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유 재고는 71만 8천 배럴에서 169만 4천 배럴로 원유 재고가 늘었고요. 반면에 주간 정유소 가동률은 전주 대비 12%나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ADP 비농업 부분 고용도 18만 2천에서 23만 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좋다는 거, 비농업도 굉장히 고용이 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46.4에서 45로,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46.2에서 44.7로 경기의 탄력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나 고용은 살아있는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무역수지 11월치가 나왔습니다. 615억 달러 적자가 나왔는데요. 이전엔 778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21% 줄었고요.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자, 고용이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달러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달러 강세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가 104.25에서 105.16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것들은 유로와 약세로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1엔 가까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여기 아시아 통화 중에서 얘가 이제 페어가 중국과 한국이 페어로 엮이면서 다른 통화 약세 흐름, 기축국들 간의 가격 변동이 여기에 지금 전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은 어제 6.9에서부터 6.88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는 약세였습니다만 뭐 어떤 미미한 약세이기 때문에 큰 약세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채권 시장 동향,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순쯤에 다시 얻어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25pp를 올리면 한 번 또 올릴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버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 내리는 대신에 안 올리는 대신에 안 내릴 거야, 이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50bp 올리는 것보다 25bp 올리는 게 연준이 전략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소폭 약세가 됐고요. 재미난 건 3개월물 한번 보세요. 지금 6개월물도 그런데 3개월물 튀는 거 보세요. 하루에 11bp나 튀었어요. 자, 이건 뭐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올린 상태를 좀 유지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조금 시장이 하기 시작한 거. 그건 1년물에서도 드러나죠. 4.69에서부터 4.78로 거의 1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얘가 유지되면서 제 생각에는 장기물 금리, 5년물 이상의 장기물 금리가 못 버티고 슬금슬금 조금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10년물이 4%에 육박하는 상황들까지도 한번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유가는 거의 큰 폭의 변동 없었고요. 천연가스는 올랐습니다. 어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막 사진 나오는 유럽 분들 해변에 가 계시는데요. 수영복 입고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도 되는군요. 저는 아침마다 영하 10도를 뚫고 나오는데 유럽은 지금 수영장 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너무 급하게 전쟁 이전까지 떨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72불로 유로로 72유로로 반등을 했고, 어제 눈에 띄던 금값은 버티지 못하고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1838달러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심리도 한번 살펴보죠. 의외로 심리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올라갔고, 자,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힘을 못 써요. 빅테크들이 다들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도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잦을 날이 없는 이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 감소가 나타나면서 빠졌고요. 자, 이제 110달러예요. 적정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가. 시장 심리가 나빠지면 적정가에서 많이 밀 것이고요. 뭐 버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난 상황들이 이제 도래되고요. 어제 그렇게 좋았던 반도체 주식들은 발장 꽝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주들만 강세를 보여주고 다른 업종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방어주들인 헬스케어도 힘을 못 쓴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들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뉴스는 베드베스 비욘드가 회사 파산보호 신청 예정. 얘도 밈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밈 주식의 끝은 꼭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주가 팔딱팔딱 튀고 막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막 사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나중에 끝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버게이트 캐피털이라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고객 예탁금을 줄였다는 소식에 40%를 폭락했다는 뉴스 타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은 고용이 좋았고 연준은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어서 시장 심리가 연준의 강경한 태도를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미국 시장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아시아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한국과의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하루짜리였는지 여부가 오늘 주말 그 아시아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고, 가파르게 올랐던 중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지금 홍콩 항생테크는 바닥에서부터 6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ADR 관련 기업 ETF는 더블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중국 시장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데, 쉼이 크면 재미없지만 쉼이 작으면 시간을 버는 쉼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또 노려볼 수도 있죠. 자, 아시아권이 어떻게 딥커플링이 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한번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